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름으로 만난 인연을 흔히 천륜이라고 하죠. 저는 뱃속으로 키운 자식이 없어 피로 나눈 인연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눈물을 나눈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함께 나눈 자식이 피로 이어진 인연 못지않게 끈끈하고 질기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자유가 된 60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은 재혼하면서 생긴 딸들의 강한 요구였어요. 첫 번째 남편을 사고로 보내고 홀로 3년을 살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같은 처지의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친구 식당의 단골이었어요. 밥을 먹으러 와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남편 동료의 말에 바로 제가 생각났다며 연결을 시켜주었죠. 근처 산단의 대기업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남자는 그리 다정하진 않았지만 인물이 좋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성실한 남자였어요. 혼자가 된 것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저나 남편이나 재혼 생각이 크진 않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다 싶은 동료애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는 연애나 하며 살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아내를 암으로 여인 남편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13살, 둘째가 6살이었어요. 나이 터울이 있어 고작 13이었던 첫째가 둘째의 엄마 노릇을 자처하며 교대 근무를 하는 제 아빠를 대신해 이른 아침 동생을 챙겨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제 또래답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짠했던지 아내도 없이 딸 둘을 키우고 사는 남편보다는 첫째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강해 결정한 재혼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다렸던 아기 천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욕심은 컸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남편과 결혼하면 딸이 둘이나 생긴다고 하니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마치 제 아이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첫 만남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세인이세나, 이리 와서 인사해라. 앞으로 아줌마랑 잘 지내야 돼. 아줌마 누구예요? 안녕.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김세인, 인사 안 해? 김세인,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어른들 앞에서 방긋방긋 잘 웃고 인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휴, 왜 그래. 애 놀라게. 괜찮아. 아이씨, 뭐? 아이씨?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어려서 멋모르는 둘째와 달리 첫째는 저에 대한 경계가 커서 제 아버지가 윽박지르듯 나무라며 방긋방긋 웃으라는 말에 자리를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로 저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저에 대한 거부감이 큰 첫째 때문에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그 자리를 주선한 친구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얘 지선아, 아무리 잘해도 남의 자식 키운 공은 없다더라. 나는 딸만 둘이라길래 아들 있는 것보단 더 나을 줄 알았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니? 사실 저는 공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키워준 은혜 갚으랍시고 훗날 효도를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었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제 욕심이 오히려 아이들에겐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새엄마가 들어와 괜히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13세, 6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첫째를
제 나이 아이처럼 자라게 하고 싶다는 제 욕심이 이겼습니다. 처음 남편과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던 날이 기억나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날 첫째 아이가 했던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아무리 용을 써도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남았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둘째와 달리 첫째는 아예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윽박지르는 남편을 만류하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집안에는 여전히 아이들 엄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듯한 어른의 글씨체로 적힌 동태탕과 코다리찜 레시피가 붙어 있었고 누렇게 변한 꽃무늬 식탁보와 의자 커버 등 집을 꾸민 소품에서 아이 엄마가 얼마나 살뜰하고 아기자기하게 살림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된 것들이었고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티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각각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전에 없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살았다고 한들 13살 아이의 손끝이 미치지 못해 쌓인 먼지가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고 저는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대청소를 했어요. 소파와 텔레비전 장처럼 도저히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큰 가구를 움직여 숨은 먼지를 찾아내고 쓸고 닦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한 번도 빨지 않았을 이불이나 베개, 쿠션 커버를 빠는 것이 큰 숙제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닥이나 선반 위에 쌓인 먼지를 쓸고 닦는 거야 청소기로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런 패브릭 제품을 빼고 갈아 끼우는 것은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종일 먼지를 털고 안방과 아이들 방에 이불과 베개를 빨아 널고 묵은 때가 있는 패브릭 소품들을 욕조에 담가 불려서 때를 빼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달이 난 겁니다. 학원 갔다 돌아와 제가 공을 들여 때를 빼고 곽낸 집을 본 첫째가 말끔해진 집안을 보고 그야말로 대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식탁보 어딨어요? 여기 있던 건요? 첫째는 누렇게 때가 탄 식탁보와 거실 테이블과 선반 위를 장식하던 뜨개 소품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뜨개에 취미가 있어서 곳곳에 뜨개 용품이나 작품들이 많았는데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먼지가 쌓여 그대로 두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죄다 욕조에 넣어 담가두고 때를 빼고 있었던 건데 아이는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저에게는 그저 전 아내의 취향과 성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죠. 왜 아줌마 마음대로 치워요? 그게 아니라 왜 아줌마 마음대로 우리 엄마 물건 치우냐고요? 아니, 치운 게 아니라 아줌마, 이 집에 들어왔다고 이게 다 아줌마 걸로 보여요? 다 주인 있어요. 저기 식탁보도, 여기 의자 커버도, 이불도 베개도 쿠션도 다 주인 있다고요. 왜 그걸 아줌마 마음대로 치워요? 짜증나게. 제가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첫째에게 저는 그저 엄마 물건을 없애버린 계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려 했지만 첫째는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이에게 박힌 돌을 빼내는 굴러들어온 돌인 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죠. 계모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아이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자리였고 제가 남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이 생각보다는 큰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나가버린 후 저는 패닉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는 아이를 찾을 길이 없으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고 남편이 성정에 불같이 화를 낼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했죠. 지금처럼 휴대전화라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첫째에게 바로 연락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뒤늦게 쫓아가서 놀이터며 학교 주변까지 샅샅이 찾으러 다녔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온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아이를 찾으러 갔고 일단 집에 있으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둘째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저 때문에 집을 박차고 나갔다는 사실과 잘해보고자 한 마음이 되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저에게도 힘에 부친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제 곁을 지켰던 둘째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첫째와 달리 둘째는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요구를 순순히 들을 만큼 순진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둘째가 제 언니 방에 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것은 케이크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케이크 대신 구겨지고 찢긴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정체는 바로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어? 아빠가 지금 엄마 오니까, 옛날 엄마 사진은, 다 없애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제야 첫째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제가 제 엄마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생각한답시고 식탁 유리밑이나 선반 액자에 있던 아이들 엄마 사진을 다 치우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첫째가 크게 싸웠고 그것을 고스란히 둘째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찢고 구겨버린 아이 엄마 사진을 첫째가 울면서 다 챙겨놨다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찢어진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케이크 상자는 무려 아이들 엄마가 죽기 전 첫째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산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첫째의 생일 축하 파티를 했던 그날 갑작스러운 하혈을 하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첫째에게 그 케이크 상자가 어떤 의미였을지, 그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 안에 제 아빠가 찢어버린 제 엄마 사진을 넣어두는 첫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첫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 손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남편 회사 동료에게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집에서는 첫째의 말만 듣고 계모의 구박을 받나 싶어 섣불리 연락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이 아이를 찾자 별 수 없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 지인은 그때 아이가 다짜고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 제 품에서 엉엉 우니 결국 사달이 났구나 했다고 해요. 세인이가 워낙 엄마에 대한 애착이 컸지. 엄마 자리 지키겠다고 그 어린애가 집안일을 악착같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 그런 애가 새엄마를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겠냐고. 그날 남편이 집으로 오는 길에 호되게 혼을 냈는지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서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꺽꺽 넘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더군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울어본 기억은 어렴풋이 있지만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는 모습에 저는 그저 불안하고 겁이 나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다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다시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시. 김세인. 첫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자 남편은 더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남편의 팔을 붙잡아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세인.
죄송합니다. 엄마. 첫째의 입에서 울음을 간신히 비집고 나온 그 엄마라는 소리가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남편은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하자 그제야 놓아주었고 얼굴을 씻게 한 후에야 방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날 저도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나는 세인이 상황 충분히 이해해. 갑자기 낯선 아빠 친구가 새엄마라고 들어왔는데 고작 13살짜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다 당신 편해지라고 하는 거야. 저게 초장의 버릇을 잡아둬야 해. 안 그럼 당신 개 무시할 거야. 쟤는 김수인 쟤가 얼마나 독하는지 당신은 몰라. 독해지겠지. 독해져야 했겠지. 제 엄마 아파 죽고 아빠란 사람은 종일 일하러 나가 자길 돌봐줄 사람도 새나 돌봐줄 사람도 당장 없는데 당신은 세인이가 짠하지도 않아? 내 딸이야. 짠한 건 짠한 거고 내가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편한 길을 알려주는 거야.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가 하던 일 대신해 줄 사람인데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제발 부탁할게. 애들 문제는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난 괜찮으니까 함부로 애들 엄마 물건이나 사진 같은 것도 손대지 말아줘. 아이고 너는. 아유 알았어. 다 지 편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왜 다들 이러는지 몰라. 남편은 어느 정도 수긍하기는 했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 보니 그 뒤로도 아이의 태도를 걸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후 학교 가는 첫째를 붙잡고 말했어요. 저기 세인아. 첫째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줌마가 잘못했어. 너도 봤겠지만 식탁보랑 엄마가 만든 작품들에 먼지가 많아서 세탁하려고 했던 거야. 앞으로도 엄마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고도 첫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않아도 돼. 아빠 없을 때는 아줌마라고 해도 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불러. 그 뒤로 첫째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첫째는 아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를 찾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굴었으니 딱히 제가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첫째의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남편과 상의하여 정해둔 저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제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 용돈이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같은 건 제 아빠가 아닌 반드시 저를 통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첫째가 저를 찾을 일이 정말로 없었거든요. 첫째는 아줌마라는 것도 쉽지 않은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기요라는 말로 대신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게 그만큼이나 다가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돈 달라는 말도 하기 싫어 밖으로 겉돌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할까봐 걱정도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노력을 알아주고 있는 것만 같아서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했던 결심 중 하나가 첫째가 제 나이 또래로 자라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전까지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던 첫째의 일들을 제가 완벽하게 해내서 첫째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탓인지 말을 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어라는 추임새를 쓰는 언어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의미 없이 한다거나 말을 할 때도 라는 추임새를 넣지 않으면 대화를 잇지 못하는 증상이었어요. 그만큼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틱이란 것도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야 알 만큼 남편은 좀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먼저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저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이후에는 몇 주간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았어요.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을 짜서 밥상을 차리는 일이나 아이를 제때 구석구석 깨끗이 씻기는 기본적인 일부터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동안 놀이터에 가서 몸으로 놀아주거나 문화센터와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잠깐이지만 언어치료센터의 도움도 받아 생활하다 보니 어느 순간 틱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언니. 내가 그렸어. 둘째가 더는 어라는 불필요한 추임새를 쓰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것이 저와 첫째였어요. 호들갑 떨진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놀라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놀라 웃으며 아이를 안아들다가 첫째와 눈이 마주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 그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삶을 제쳐놓고 동생을 신경 쓸 만큼 의젓했던 첫째기에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는데 무엇보다도 둘째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 첫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학교에 올라간 첫째가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과 크게 다퉈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부랴부랴 학교에 가니 치고받고 싸웠는지 양쪽 애들 얼굴에 생채기가 나 있더군요. 속상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전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나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첫째가 새엄마 밑에서 자란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는지 반 애들 몇몇이 짓궂게도 첫째 앞에서 들으라는 듯 신데렐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 노래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빤하죠. 계모 밑에서 자란 첫째를 조롱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심 아이가 엇나간 건 아닌가 그래서 사고를 쳤나 싶어 피해 학생이 있으면 계모라 그렇단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첫째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뭘 잘못한 사람처럼 주눅이 들어 고개를 쳐박고 있는 첫째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너희가 노래 부르면서 세인이 엄마가 계모라고 놀린 거구나. 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그 노래가 좋아서 부른 건데요. 너 거짓말 할래? 어른이 우스워? 빤히 보이는 거짓말하면서 친구 놀리면 좋니?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왜 생사람 잡고 그래요? 저기요, 우리 애가 아니라잖아요. 왜 애를 다그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기요, 그쪽도 알잖아요. 부모면 애가 잘못한 게 보이면 바로 잡아 끌어줄 줄 알아야지. 애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마음 상하게 하는 행동 했다는데도 무작정 애 편드는 게 맞아요? 고슴도치다 이거예요? 참, 말 웃기게 하시네. 누가 보면 제가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저기요, 듣자 하니 세인이 엄마 된 지 2년 차라면서요? 부모 노릇은 횟수로만 따져도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디서 가정교육 운운을 해요? 그러게 좀 그렇네요. 애들이 세인이 앞에서 뭐 눈치 보여서 노래나 편히 부르겠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엄마 흉내내는 거 세인이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게요. 제가 엄마가 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내가 과연 엄마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도 됐는데 이제 잘 알겠네요. 제 배 아파서 자식 낳아 14년을 그딴 식으로 키우고 있는 댁들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요.
이봐요. 말이 좀 심하네. 내 말이 심해요? 댁들 자식이 내 자식한테 한 짓거리가 더 심해요. 알아요? 나중에 전말을 들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애엄마들을 상대로 그렇게 소리치고 싸웠다고? 진짜 너답지 않다. 너 엄마 다 됐다 얘. 갈등을 싫어해서 항상 더러운 똥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아이들의 문제가 되니 더러운 똥이라도 밟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상상하지 못한 대처 방식이었어요. 그게 올바르거나 현명한 해결 방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신데렐라 노래를 들으며 가정사를 조롱받는 일이나 너네 친엄마 죽었다며 같은 말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게 누구든 세인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혼쭐을 내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거실에 앉아있던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세인이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 반드시 아줌마한테 말해. 다시 오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정말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런 일로 절대 혼자 끙끙 앓거나 싸우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첫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더 할 말이 있나 싶어 올려다봤더니 첫째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야간 근무로 남편도 없고 둘째가 일찍 잠이 들어 고요한 거실에 첫째가 남기고 간 그 한마디는 그날 밤새 제 귓전에 여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첫째가 말하기를 친구들과 그렇게 싸우고 나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분명 잘못한 건 친구들인데 어쩐지 선생님도 자기가 친엄마가 없어서 자기 편이 아닌 것 같고 아빠를 생각하니 혼날 생각에 걱정만 되는데 달리 올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 것이란 것은 알았으면서도 막상 온 것을 보니 크게 낙담이 되었다고요. 저를 잘 몰랐을 때라 그 애들한테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한 거다,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할까봐 당장이라도 상담실에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아이들과도 아이들의 엄마들과도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둘도 없는 자기 편 같아서 너무 고마웠다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깊은 속내를 끄집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첫째가 저한테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둘째처럼 살갑게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교가 많고 웃기도 잘 웃는 둘째와 달리 첫째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이 많지 않았어요. 모녀지간의 정서적 교감도 부족하고 살갑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깨달은 점은 제가 욕심을 버리면 크게 관대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라는 소리에 욕심을 내지 않아서 머지않아 한 번의 다그침도 없이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은 훌쩍 지나 첫째가 20살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간 첫째는 느닷없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대학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통학이 가능한데도 그동안 모은 용돈과 저도 모르게 주말 알바를 하면서 꼬박 모은 돈으로 자취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첫째의 독립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무슨? 이 기집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허락받으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기집애야. 네가 독립투사야 뭐야? 무슨 독립타령이야? 20살 됐다고 뭐 다 큰 어른 같아? 그럴 돈 있으면 등록금에나 보태. 아니면 대학이고 뭐고 없어. 그럼 대학 안 다니고 혼자 살게요. 뭐?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자란 것 같지만
예쁘게 포장된 상자도 열어보아야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듯이 사실 저희 가정은 그리 평범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으로선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화가 나거나 술을 마시면 서슴지 않고 폭언을 퍼부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재혼 후 1년이 돼서야 그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빠들보다 엄하고 다정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욕설은 기본이었고 듣자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죠. 야, 갖다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너 같은 것도 딸이라고 내 인생이 불쌍하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사냐?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럴 거면 하루빨리 공장이나 취직해서 살림이나 보태. 버러지가 뭔 줄 아냐? 다 너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야. 치애비는 밖에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고작 학원 하루 빠진 첫째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주로 술을 많이 한 날이었고 때마침 학원에서 아이가 결석했다는 연락이 오자 남편은 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은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나무랐지만 본 모습을 들켰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뒤로는 저를 상대로도 그런 말을 숨기지 않았어요. 생가부된 주제에 아주 너는 새 남편 잘 만나 팔자 폈다. 그치?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이 따박따박 돈 잘 벌어다 주니 집에서 그저 편하게 놀고 먹고 애도 못 낳는 게 내 덕에 자식이나 둘이나 생기고. 야, 나도 말이다. 너보다 이쁘고 돈 많은 여자한테 새 장가 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혹이 2개나 달려서 그게 어려워 얼마나 아쉽던지. 다 저것들, 저 버러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짠하게 사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몰라. 야, 나같이 불쌍한 처지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 정도가 심해 이혼을 생각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과부팔자 어디 가겠냐고 혼자 맘 편히 사는 게 낫겠다며 친구를 붙들고 울던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히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아이들을 자신의 쓰레기통 취급을 하며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을 때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불려나와 잠도 못 자고 가만히 땅만 바라보곤 했어요. 뭐라고 대들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온 집안을 깨부수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나름 아이들에게 쓸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화살을 저에게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라고 그 모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보다야 나았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발목을 잡았고 남편의 능력으로 만든 지붕 밖을 벗어나 살 용기도 없었습니다. 폭언과 드문 폭행만 견디면 평소엔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하기도 했죠. 그런 성정의 남편이 20살이 되었다고 나가 살겠다는 첫째를 두고 가만히 있을 리가요. 야, 너 같은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배응망덕이라고 한다. 어려서 치애비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그저 좋았지. 어디서 음흉하게 뒤로 돈을 모아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따박따박. 그리고 기어이 첫째 머리를 툭툭 치며 손까지 대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남편 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그 화살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왜 애한테 손을 대? 그러지 말고. 왜? 좋아 죽겠냐? 어? 아주 남의 집 자식 키우느라 이골이 났는데 혹 하나가 저절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 죽지? 아주 이때다 싶어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 근질근질하지? 그런 말이 어딨어. 야, 네가 배 아파 낳은 딸이 나가 산다고 해도 그랬겠냐? 얼씨구나 하고 빨리 나갔으면 싶겠어? 이래서 네가 계모 소리 듣는 거야.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떡 벌리고 바보같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처 붙잡기도 전에 첫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세인이 세나를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다고 이 야단이야. 아이, 오버하지 마. 내가 엄마 노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애들이 판단할 일이야.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자격 없어.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내 자식을 생판 남이 너한테 맡겼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 세인이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내가 당신같이 자식을 혹처럼 생각하는 줄 알아?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고 첫째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는 남편 몰래 저는 제 비상금으로 첫째 학비를 냈습니다. 더는 아빠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산 버러지 같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첫째에게 오래전부터 내가 따로 모은 비상금이라고 설득을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었다고 야단이었죠. 사실 그 돈은 전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둔 돈으로 정말 1원 한 장도 남편 돈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쓸 생각은 아니었고 재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아프거나 친정에 돈이 필요할 때 남편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맡겨둔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크게 필요한 일도 없어서 고스란히 묵히던 돈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니 저도 차라리 아이가 따로 사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명절이나 한 번씩 집을 찾았죠. 저는 부지런히 남편 몰래 밑반찬을 만들어 첫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첫째는 그때마다 반찬 감사하다고 제 계좌로 5만 원, 10만 원씩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영 달갑지 않았어요. 엄마와 딸 사이라고 하면 밑반찬 만들어 보내주는 재미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너무 칼같이 굴었으니까요. 첫째가 집을 나간 것도 실은 제가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함이 아닐까 하는 자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한 첫째가 어느 날 제게 부탁이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탁이라뇨. 첫째답지 않은 말에 긴장도 됐지만 제게 부탁을 하는 일이 없던 아이라 어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상현 씨가 발령이 나서 고민하다가 당분간 주말부부 하기로 해서요. 지금 회사가 조건이 좋아서 이직하는 건 좀 고민이 되고. 그렇지. 그 회사 들어갔을 때 네가 얼마나 좋아했어. 복지도 좋고 지금 사는 집이랑도 가까워서 좋다고 했잖아. 나중에 서인이 크면 보낼 어린이집도 딸려 있다며. 그래서 말인데요. 당분간만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서인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어? 서인이 돌도 안 지났는데 남의 손에 맡기는 건 싫어서요. 대신 시터 비용 엄마한테 드릴게요. 나야 좋지. 아니 엄마가 해줄게 세인아. 이런 상황에서도 친정 엄마라고 편히 부탁하기보다는 칼같이 돈 계산부터 해서 좀 서운했지만 첫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매일 곁에 머물며 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니 쉽지 않았어요. 정년 직전에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퇴직을 당한 남편은 3년째 집에만 있는 중인데 퇴직연금으로만 생활하려고 하니 조금 빠듯하기도 해서 첫째의 제안이 달가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제가 식당에 나가 일이라도 하려고 하니 그건 또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평생 자기 능력으로만 가족을 건사한 게 자부심인 사람이라 제가 밖에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온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 엄마, 언니 집 여기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가야 돼.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그 거리를 어떻게 매일 왔다 갔다 하려고. 내가 아빠 식사 챙길 테니까
주중에는 그냥 언니 집에 가 있어. 아이들은 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남편 성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두고 첫째 집에 가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길 양반이 아닌지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매일같이 첫째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며 손녀를 봤지요. 오고 가는 것이 시간이 걸려 그렇지 아이가 원체 순하고 손이 가는 타입이 아니라 편했습니다. 눕혀놓아도 울지를 않아서 밥 먹을 시간도 충분했고 낮잠도 잘 자주어서 그 틈에 첫째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집안일을 하기에도 충분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즐거웠습니다. 생각 같아선 돈 같은 건 받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첫째가 용돈조로 주는 돈도 힘이 되었고 매일같이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 재혼하며 귀한 딸을 둘이나 얻기는 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작은 아이는 처음이기도 했으니까요. 서툰 할머니 때문에 손녀가 조금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요즘 애들 육아법을 따로 공부할 정도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갓난애기 한번 키워보고 싶다던 소원은 풀었겠다, 야. 그렇게 예뻐? 그럼 예쁘지. 내 새끼가 낳은 애라서가 아니라 효녀야, 효녀. 제 엄마 아빠 고생할까봐 할머니 품에서도 엄마도 안 찾고 그저 빵긋빵긋. 나 요즘 너무 좋다. 정말. 그렇게 6개월이 문제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지내던 사위가 올라와 우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둘째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첫째가 독립한 이후로 남편과 사이는 좋지는 않았지만 첫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손녀는 예쁜지 남편도 많이 유해진 편이었습니다. 폭언은 여전했지만 감정 조절에 술이 쥐약인 것을 겨우 받아들이고 술을 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날이 날인 만큼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사위와 한 잔 두 잔 기울이더니 결국 그 술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장모님,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세인이도 잘 봐주시고 집안일도 거들어 주시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금액이라 늘 제가 면목이 없어요. 제가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나중에 두 분 꼭 크루즈 여행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위도 약간 취해 평소답지 않은 어린 아들 같은 편한 얼굴로 하는 인사치레를 하더라고요. 취기를 빌려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지 그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모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그 돈을 받는 것이 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그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든 것이었죠. 야, 너는 네 친딸이어도 그 돈 받았겠냐? 뭐? 내내 마음에 걸려있던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도 좀 분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을 받는 건데 하고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는 살림하기가 빠듯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눈빛이 돌변하는 것을 보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어쩐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래 괜찮다가 또 술이 들어가니 저러는구나 싶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사위 앞에서까지 저렇게 이야기라니 저는 자존심이 없어 가만히 듣고만 있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고요. 나라고 세인이한테 돈을 받고 싶어서 받겠냐고. 돈이 없으니까 받는 거지. 밖에서 일이라도 하겠다고 해도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으면서. 야, 내가 돈을 안 주냐? 내 앞으로 나오는 퇴직연금은 뭐 어디 전방 가서 여시랑 바꿔 먹을 돈이야? 이게 누구 앞에서 돈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아무리 두 식구여도 공과금이며 보험금이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가는 돈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찌검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사실 손찌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사위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장의 아픔보다는 애들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였단 사실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덤덤하게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짐을 챙겼습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끓었지만 애들 앞에서 그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나가세요. 첫째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놀라 쳐다보니 첫째는 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루고 있었어요. 안 들려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한 말이냐?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될 사람이 아빠밖에 더 있어요? 이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 아빠한테 한다는 말이 뭐? 나가? 내가 왜 나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야? 아주 지긋지긋해. 진절머리가 나서 죽겠다고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아빠 그 지긋지긋한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기 싫어서. 뭐 쓰레기통? 네가 언제 내 쓰레기통 노릇을 했단 말이야? 나만 했어요? 엄마도 했어요. 엄마가 왜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다 아빠 때문에. 아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병에 걸린 거잖아요. 이 기집애가 뚫린 입이라고? 야, 네 엄마 아팠던 게 왜 내 탓이냐? 네 엄마 죽은 게 왜 내 탓이야?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게 휘둘렀던 팔을 딸에게 던질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위는 남편을 붙들었고 저는 첫째를 붙들어야 했어요. 세인아, 진정해. 그만하자. 그리고 사위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벗어난 남편의 손이 첫째 머리를 후려치더군요. 제 아빠한테 맞아 머리가 헝클어진 첫째 모습을 보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죠. 제가 남편의 뺨을 휘갈긴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술이 다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놀란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네가 뭔데 내 딸을 건드려? 네가 뭔데?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뭐? 야, 이게... 남편이 다시금 손을 치켜들자 첫째가 엉엉 울면서 지지 않고 제 아빠를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모진 말만 듣고 돌아가셔서 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새엄마까지 그렇게 죽으면 어쩌나 해서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엄마 마음 편히 있으라고 주는 돈인데 아빠가 뭔데 돈을 받니마니 엄마를 괴롭히냐고요. 뭐? 나도 엄마도 새나도 아빠 하나 때문에 집이라고 맘 편히 있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빠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야, 이 새끼야. 너 나 아니었으면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지. 대체 뭘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는데. 키워주고 먹여주고 갖고 싶은 거 그 돈 누가 벌어다 준 건데? 아빠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아빠가 낳아놨으니까 키워주고 먹여주고 해야지.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면 갖다 버리지 그랬어요. 너 입 안 다물어? 나 아플 때 밤새워 병간호해주고 학교에서 뭔 일 났다 싶으면 불려가서 내 편 대주고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를 낳아준 아빠한테 그 폭언 들을 때마다 내 마음 위로해준 거 다 엄마예요. 아빠가 해줘야 했던 거 죄다 나 낳지도 않은 엄마가 해준 거라고요. 그럼 적어도 엄마한테는 잘해야죠. 한평생을 아빠 때문에 남의 자식 키우면서 속 끓이고 살았는데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와 함께 제 언니를 말리던 둘째까지 말없이 울기만 하고 사위도 제 장인을 말리기보다는 원망스레 쳐다보니
남편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첫째는 제 아빠가 나가버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 걸고 들어갔고 그 뒤로 한참이나 첫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3살 제 아빠의 강요에 못 이겨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던 그날처럼 누가 들을세라 숨죽여 베개에 파묻어 서름을 감추던 첫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군요. 여유 있는 경제적 지붕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빠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깊을 줄 알았더라면 저는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제가 더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선택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거실에서 말없이 식탁을 치웠어요. 그야말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것 같더군요. 사위는 뒤늦게 제 장인을 따라 나갔다가 성과 없이 돌아왔고 둘째는 소동에게 울음바다가 된 손녀를 달랬죠. 그리고 한참 뒤에 안방문이 열리더니 붉게 얼룩진 눈으로 첫째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이후로는 본 적도 없는 얼굴과 표정에 저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첫째를 안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말했죠.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았어. 근데 세인이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엄마가 네 마음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그러자 첫째는 제 품에서 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이 단단한 눈빛으로 이르더군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요. 뭐? 그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뒤에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잦은 폭언과 가끔 있는 폭력이 익숙해진 것도 있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중요했던 제게는 남편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더는 못 봐주겠어요. 왜 그러고 살아요? 왜 지금까지도 아빠 쓰레기통을 자처하면서 사느냔 말이에요. 맞아, 엄마. 나도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잠자코 듣고만 있던 둘째까지 나서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는 것만 같으면서도 어쩐지 제가 아이들의 엄마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 첫째가 하는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독립한 것도 다 아빠 보기 싫어서 빨리 나간 거예요. 그땐 아빠가 하는 그 모진 소리 듣고도 아무 말 못하는 엄마도 보기 싫고 내가 나서서 엄마 바람막이 해줄 용기도 없는 나 자신도 싫어서.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습니다. 제 아빠를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른 독립은 어쩌면 제가 더 큰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엄마가 나랑 세나 친자식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마음 다해서 키운 거 알아요. 엄마가 계속 아빠 폭언 듣고도 그렇게 무력하게 참고만 사는 게 다 나랑 세나 탓인 것만 같아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세인아. 아빠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해요. 나랑 세나가 증언해 줄 테니까. 그리고 첫째가 방에서 가져와 내민 것은 오래된 노트 여러 권이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엄마한테 뭐라고 폭언했는지, 언제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일기장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언제 아빠한테 맞았는지도 써놨어. 너 알고 있었어? 어떻게 몰라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겠던데. 엄마,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도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세인아, 엄마, 이제 내 엄마, 세나 엄마, 그리고 우리 딸 외할머니, 우리 남편 장모로만 살아요. 더 이상 우리 아빠 아내로 살지 마요. 제발. 그래도 계속 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난 엄마도 아빠도 안 볼 거야. 남편과 이혼을 해도 세인이 세나 엄마로 살 수 있다는데 제가 그 이상 고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편이 전혀 걸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산 세월이 있으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홀로 남을 남편을 생각하니 잠깐 동정심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고맙게도 남편은 그 일말의 동정심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데 특출한 재주를 부리더군요. 나도 더는 당신 그 쓰레기통 노릇 못하니까 그만해. 뭐,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야, 넌 양심도 없냐?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양심 없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이혼, 야, 어디 해보려면 해봐. 남편은 예상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저는 딸들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혼이란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더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법원에서 그동안 남편이 저와 딸들을 상대로 했던 모진 과거를 죄다 들추어내야 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고역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첫째가 제 오른손을, 둘째가 제 왼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고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의 증거, 딸들의 증언 덕에 제게 유리한 소송이 되어서 위자료도 꽤 두둑히 받아냈습니다. 저는 지금 첫째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에게 좀 더 여유 시간을 주고자 했지만 제가 한사코 아이를 보겠다고 자초했습니다. 아직은 힘에 부치는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가 첫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둘째는 얼마간 제 아빠와 살다 결국 독립했습니다. 그래도 첫째보다는 사이가 나아서 둘째는 제 아빠에 대한 연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화살이 둘째에게만 향하니 결국 둘째도 못 버티고 나오더군요. 전 남편에게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잘못했다 혹은 네가 뭘 잘했다고 나갔냐. 그동안 내 집에서 쓴 돈은 다 뱉어내라. 용서해 줄 테니 다시 돌아와라 같은 두서없고 의미를 알기 어려운 메시지들 뿐이죠. 애들은 저를 생각해 준답시고 제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지인으로부터 건너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야말로 호라비 냄새가 폴폴 나는 영감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퇴직연금은 죄다 술 마시는 데 쓰고 지인마다 붙잡고 취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한 통에 결국 지독한 성격 때문에 마누라 자식이 도망가 혼자 사는 양반이라고 소문이 났고요. 말년에 곁에 자식도 마누라도 없이 쓸쓸하고 불행하게 산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연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속이 다 시원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인연이 된 건 남편이었지만 그 모진 시간들이 그렇게 원망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첫째와 눈물을 닦던 손을 맞잡았던 그날 저희는 진짜 모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짜 피로 엮인 가족만큼이나 눈물을 나눈 아이들은 제게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죠. 남편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더는 가족이라고 불릴 수 없게 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사라진 이후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만 같습니다. 누구도 제게 아이들의 계모라고 하지 못하고 검은머리 짐승이라는 말도 하지 못해요. 다음 주엔 오랜만에 애들과 함께 애들 엄마의 납골당에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엔 제가 엄마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싶어서 가지 못하고 늘 애들만 보냈는데 이제 친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 시간이 아쉽지 않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노라 약속하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